진단과 치료 중에서 진단하고 평가 일부, 평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센터의 윤석인 박사님께서 어, 그 부분을 담당을 해주실 거고 마지막에 치료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제가 담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의학에서 화병의 의미, 이 의미가 어, 예전엔 국어사전을 주로 찾아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봤더니 화병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며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해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며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와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화병과 비슷한 화증이라는 말은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병세를 언급할 때 자주 나온 말이다. 라고 돼 있고 1986년부터 화병의 개념, 증상, 현대 정신의학적 진단 분류와의 관계에 관한 통계적 조사가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통계적 조사가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지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중간중간 한 번씩 조사를 했었죠. 예. 매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구되어 왔고 그 시작이 화병에 대한 그 워낙 널리 퍼진 개념이다 보니까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화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구가 쌓이기 시작한 거였죠. 1986년부터요. 근데 이 화병이라는 거의 개념이 음, 그 한의사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기존에도 연구가 됐었는데 요번에 또 2025년에 새로 연구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부분은 요 앞부분 그 한의사의 인식은 예전 자료고요. 일반인의 인식이 요번에 새로 어, 조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인식은 대부분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어, 예전에는 화 플러스 병, 그러니까 화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병증은 다 화병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반인의 인식은 독특한 증상을 가진 하나의 질환군으로 봤죠. 화병이라는. 예. 그래서 한의사 입장에서는 뭐 내경도 보고 내경에 19병기에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변하는 화의 양상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시대에 되면 이제 어, 음화, 허화, 오지지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유화가는 정서와 열을 연관시켜서 설명했고 장자와는 심에 대해서 그래서 심화를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했고 상생상극 원리에 근거한 다양한 정신요법을 여기서 말을 했었고 이동원은 정신적 자극이 원기를 손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음화가 발생한다고 했고 주단계는 인체는 항상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해서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원 시대에 나왔던 이론들이죠. 장경학은 이제 화병이 심각한 질환임을 언급을 했었고 당종에는 화병과 여성의 병을 연결해서 언급했고 동의보감에서 이제 생리 병리 나눠서 구나 상화 원기적인 화다 상승하는 기는 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허실 뭐 상중하 주야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각각의 치료법을 언급한 그러니까 화로 인한 카테고리가 하나가 아니지만 좀 화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증상들을 다 화병이라고 어, 한의사들은 머리에 인식이 돼 있죠. 예. 아무튼 금원 시대 이후로는 정서적인 면을 강조했고 심각한 질환으로 보고 그리고 혈병과 연관시키고 화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중의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내과적 질환이 화와 연관되고 특히 신계에서 어, 신경증 계열하고 정신병 계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화를 다뤘다 보니까 한의사들은 화와 관련된 병증을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광해화와 협의의 화병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한의학에 다루는 화병의 개념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병의 개념보다는 다소 조금 넓은 개념이었고 오행상 화의 속성을 갖는 모든 증상, 징후를 화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식에 대해서 이 화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요게 이제 요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 제가 깜짝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반인들의 인식 이거는 어, 요 조사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희 설문조사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20대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비율을 맞춰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을 해가지고 다 비율이 똑같게 이렇게 표본을 모아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화병은 아무래도 시대적 상황 때문에 화를 많이 표출하는 질환을 화병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절반이 채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은 특히나 좀 적고 남성은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2배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좀 젊은 세대, 이 MZ세대가 MZ세대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젊은 층을 생각했었거든요. 20대, 뭐 30대, 뭐 40대는 아닐 것 같고, 뭐 이 정도, 30대 초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M이 밀레니엄이잖아요. 그 다음에 Z세대고, 근데 밀레니엄이 벌써, 예, 된 지가 25년 됐죠? 예, 26년, 5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그분들이 40대 초중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나눌 때 45세를 기준으로 나누더라고요. 45세까지는 MZ세대로 분류하고 그 이상은 이제 기성세대로 분류하고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기성세대들은 이제 어, 많이 표출하는 질환에다가 조금 더 많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병은 화를 많이 억누르는 질병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이 화병은 화를 많이 억누르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좀 더 많은 동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화병은 화를 많이 억누르는 질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병은 한국의 고유의 병이냐 아니면 화병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질병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고유의 병이다 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조금 넘었고요. 화병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앓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개념도 이거는 훨씬 더 많은 85% 정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게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억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의 병이라기보다 세계적으로 누구나 앓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병은 개인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절반 정도 동의를 하셨고요. 화병은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더 많은 73% 정도, 14% 정도 나왔고요. 특히나 기성세대보다는 MZ세대, 조금 젊은 층일수록 환경의 문제다라는 개념이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병은 분노와 관련된 병이다 했을 때 음,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높은 동의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화병은 과거의 억울한 일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 동의하겠죠.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억울해서 화병이 걸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동의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병은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병이다.
예, 이게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생활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남성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여성분들이 더 많을 텐데, 사회생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건지, 아무튼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요. 화병은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MZ세대보다 기성세대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절반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화병의 개념 자체가 그 한의학의 화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그 화의 개념을 가지고 특정 질환을 이런 질환의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 참아왔던 그거가 이제 화병이 된다는 개념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랬던 부분이고요. 화병은 양방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3분의 2 이상, 거의 4분의 3 정도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 최근 들어서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한의계가 위축돼서 잘 못 나가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병은 자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라는 부분에서 절반 정도 조금 동의를 하셨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은 동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절반 내외 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병은 스트레스 환경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화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그걸 6가지 정도를 드렸을 때, 어, 90% 이상이 동의하신 부분이 규칙적인 수면 패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한 자가 훈련, 명상이나 요가, 뭐 이완이나 어, 그 명상을 취하면 조금 고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용소까지 가는, 자해 명상이나 용소 명상까지 가는 이런 거를 꾸준히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 제가 수련회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 그 근현대 시대에 들어올 때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고 그 공동 빨래터가 있었고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서 그 시대는 집안의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이제 화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서로의 억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풀어냈던 그런 게 화병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예, 그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 생활도 있었는데, 종교 생활은, 어, 어떻게 보면 신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병을 유발하는 상황, 화병이 언제 많이 걸리냐 했을 때, 직장에서의 갈등이 79%로 가장 높았어요. 네. 배우자의 갈등이 72.8%,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68.4%로 요 순서였거든요. 특히나 남성은 직장에서 갈등이 1위, 배우자와의 갈등이 2위, 경제적 문제가 3위였는데 여자는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1위고 배우자의 갈등이 2위고 직장에서의 갈등이 3위였어요. 그래서 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데 시댁, 처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훨씬 더 어, 거의 한 1.5배 이상 더 많이 예, 합병을 유발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배우자의 갈등이 1순위고 MZ세대들은 이제 직장에서 갈등이 1순위였다.
이런 부분이 약간 사회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이제 2025년 자료인데, 제가 2009년도에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 이때는 이제 배우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남편 문제가 48%,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17%, 시댁 문제가 16%, 자녀 문제가 8%, 요 순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직장 문제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직장 문제보다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뭔가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게 좀 적긴 했었지만 어, 이렇게 IMF 같은 실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보증을 섰다가 어, 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가난이 문제였다고 하면 요즘은 그게 이제 직장이 되고 어, 배우자보다는 그게 더 크게 되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병은 이런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인가? 네. 그래서 진단, 평가, 치료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진단은,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음, 안 지워지네요. 화면에 뭐 저거 떴는데. 네, 예, 진단 기준은, 이게 진단 기준이 조금 화병에 연구할 때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 화병 면담 검사라는 게 있고요. 화병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담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달라가지고 연구할 때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보면 화병 면담 검사는 지난 6개월 이상 핵심 신체 증상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이 4가지는 가슴의 답답함, 열감,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짐.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고, 핵심 심리 증상 2가지 중에 1가지 이상.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낌, 마음에 응어리는 한, 이 2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그리고 관련 신체 증상 4가지 중 2가지 이상.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름. 네. 입마름이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깸. 불면증이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림. 그러니까 머리 쪽 증상 3개에 가슴 증상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 심리 증상 3가지 중 2가지 이상. 이거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 이거 분노 쪽이죠. 그리고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거나 혹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짐. 이건 우울 쪽이죠.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람. 음, 불안 쪽이죠. 요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그리고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스트레스. 이게 존재를 해야지 합병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 물론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하면 같이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배제 진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합병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담 도구. 요거랑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난 6개월 이상은 똑같아요. 근데 핵심 증상 6개 중에 4개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구조적 면담 도구에는. 이 앞에는 핵심 신체 증상, 심리 증상 나누고 4개, 2개. 그 중에서 3개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 서 6개 중에서 4개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마음의 응어리는 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억울하고 분함, 분노가 침임. 그래서 분노가 침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한이.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하나고 분노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머지는 같은데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관련 신체 증상 4가지 중 2가지가 여기서는 합병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담 도구에서는 예, 5개 중에 2개 이상으로 겪거든요. 이게 5개 중에 2개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식욕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욕부진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관련 심리 증상은 아까는 3개였잖아요. 3개 중에 2가지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5개 중 2가지 이상이어서 그럼 3개가 추가된 거잖아요. 3개 추가된 게 분류해보면 잡념, 그리고 한숨을 자주 쉬는 거,
마음에 한이 맺혔다. 요 세 가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빠진 게 있겠죠. 분노가 빠졌어요. 여기서는 분노가 빠지고 잡념, 한숨, 한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핵심 증상으로 올라가고 한이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관련 심리 증상으로. 뭐 차이가 조금 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진단 내리면 진단 일치도는 거의 유사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 두 개가 차이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전에는 첫 번째로 개정했을 때는 HBDIS를 주로 하고 합병 스키드는 보조적으로 쓰자 이렇게 제가 썼던 걸로 기억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합병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담 도구가 스키드라고 해가지고 연구할 때 그러니까 스키드라는 구조적 면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인데 그거는 사실 면담 검사, 이게 진단 기준이니까 진단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보기 쉽게 만든 거긴 한데, 만들다가 아무래도 이게 그때 당시 진단 기준 만들고, 동의 얻고, 전문가들 동의해가지고 진단 기준을 만들다가 다시 합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 내용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어, 합병 스키드의 최종본이 아닌 그 전 버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진단 기준을 먼저 내세우고 스키드는 나중에 봐가지고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시대가 바뀌면 또 진단 기준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또 조금 됐기 때문에 아마 요번 개정 작업할 때는 어떻게 또 언어가 조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권장하는 거는 HBDIS 화평 면담 검사 요 진단 기준을 먼저 하고 음, 연구할 때 뭐 화평 스키드를 보조적으로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평 스키드는 사실 만들 때 그렇게 진단 기준 가지고 만든 거에다가 연구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질환하고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질병의 스키드도 여기다 같이 첨부해서 연구용 스키드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어,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배제 진단, 공병 진단, 공병 질환 요걸 보기 위한 건데 주로 많이 공병되는 게 주요 장애, 기분 부전 장애,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감별불능 신체형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공병돼가지고 그 화병 스키드 만들 때는 어느 질환이 공병되나 요 각각의 어, 그 구조화된 면담 도구를 같이 어, 합쳐서 이렇게 이게 얼만큼 같이 공병하고 있나 요거를 이제 조사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아까 2009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연구는 좀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쭉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보통 많이 예,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저런 정도는 혹시나 같이 있지 않나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굳이 배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공병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뭐 그 데이터는 싫지는 않았는데 주요우울 장애랑 화병이랑 그 어느 정도 공병하나 연구한 거에서는 화병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주요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킨다라는 결과까지도 얻었었으니까 예, 공병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요거는 약간 배제 진단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화병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심지어 합병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그러니까 합병을 생각하고 오셨으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갑상선 생기는 항진증이 있나. 이게 보통 중년 때 오시니까 40대 후반, 50대 뭐 이렇게 돼서 오셨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합병 증상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받아보시라 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으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그 화병 증상이 유독 유달리 좀 튀지 않았을까.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화병 증상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배제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화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확인도 같이 치료해야지 어,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할 때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안 해봤고 합병 증상이 좀 심한 중년 분이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고 필요하면 치료를 같이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 있으신 분들, 이분들도 합병하고 증상이 되게 유사하죠. 어, 그, 뭐 우스갯소리로 갱년기와 어,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갱년기 증후군이 있으면 저는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 아니냐고 환자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갱년기가 뭐냐라는 정의부터 좀 내려보자 해가지고 갱년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급격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잖아요. 어, 청장년기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시기,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합쳐져서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어, 화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원인이 분명하면 더 화병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특별한 스트레스 없으면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가깝다고 하면, 그때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질환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혈압이 있으시면서 분노가 좀 동반되시는 분들도 요거는 조금 에,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진 않은지 한 번이라도 진단을 안 받아봤다면 관련 검사를 통해서 뭐 혈압이야 재면 자주 재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어, 그 공병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도 합병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지 확인해서 치료에 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에서 아무래도 한약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변증을 해야 되겠죠. 변증할 때 화병 변증 도구하고 화병 한의 평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화병 변증 도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쭉 체크해 나가다 보면 요 다섯 가지 유형, 감기울결, 간화상형, 신신불교, 기혈양어, 다물담요 요 다섯 가지 변증 유형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를 하시면 알겠지만 치료를 하시다 보면 환자의 증상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 변증 증상도 변증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나아짐에 따라서 변증도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좀 다시 변정하고 다시 치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화병 한의 평가 도구는 그 변증이 딱 결정됐으면 그 변증이 얼만큼 심한 게 있나 유형별로 정도 평가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변증하고 변증의 정도를 얼만큼 심각한가 심각한 정도 평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화병 CPG에 실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치료하실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중에서 이제 신체적 평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지표가 보이면 환자한테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T라고 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체표 열분포를 봐서 가슴 쪽하고 배, 사직, 말단, 요 온도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상열이 좀 심하게 돼 있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 환자분들이 조금 옷을 벗고 측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많아지셔가지고 요즘은 조금 잘 안 쓰고는 있지만 보면 보통은 아무래도 상부 쪽, 얼굴 쪽에 온도가 높으세요 합병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온도 분포가 아, 그 기울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체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울긋불긋한 느낌. 그러니까 예 그라데이션이 쫙 예쁘게 된다기보다 울긋불긋 바로 옆하고도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런 온도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중열의 압통.
요 가슴 부위 전중혈의 그 앞통계를 가지고 눌렀을 때 앞통이 화병 환자분들이 정상인들보다 화병이 아니신 분들보다 앞통을 좀 강하게 느낀다, 쉽게 느낀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료 하면서 경중을 평가하는 이런 걸로도 쓰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사실 많이 쓰는 건 수행능력 변화 기능 검사, 심박변이도 검사를 많이 쓰죠. 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가장 흔하게 보는 부분이 요 그래프 부분, 요 부분인데 여기 SNS랑 PNS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게 요거는 긴장, 요거는 이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그렇게 뭐 학술적으로 100%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래프 자체는 정상일 때 균형을 맞춰서 1대1로 환상에서 보여준 그래프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누가 봐도 긴장이 확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긴장으로 인한 증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편한데 가끔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높이가 더하면 전체 꼭대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나오면 그러면 긴장이 떨어진 거냐? 우리 보통 아, 긴장을 하나 지쳐서 탈진하면 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보면 정상적인 긴장이 안 되기 시작해요. 어, 정상적인 긴장은 조금만 이면 조금 긴장하고 큰 일엔 크게 긴장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예, 긴장이 떨어지면 긴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긴장이 안 돼서 조금만 일에 크게 긴장한다던가 큰 일인데 멍하니 아무 생각이 안 나다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요 이렇게 바뀐 것도 과긴장과 똑같다.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사소한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절한 긴장은 의욕인데 이 긴장이 떨어지니까 의욕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근데 이거 신체적인 검사다 보니까 신체적인 의욕이 정상을 벗어나기가 쉬운 거죠. 대표적인 게 식욕하고 수면이죠. 그래서 식사를 못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비율만이고 각각의 원래 수치가 이렇게 대비되거든요. LF가 SNS, HF가 PNS. 근데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 1대1 매칭은 아닌데 그래도 설명하기는 이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치는 요건데 요 연령대 정상 범위는 요거다. 그 보라색 선범위다. 근데 긴장은 정상 범위인데 이완이 정상 범위에 없다.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다. 이러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상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완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 긴장도 떨어져 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긴장하다 하다 지쳐서 탈진한 상태. 정상보다 긴장이 떨어져 있을까 이욕이 떨어진 그 상태라고 설명드리면 그게 더 심하다고 설명드리면 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능력 변화 기능 검사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예, 보험수가다 보니까 보험수가에서는 치료 시작과 끝 부분에 해야지 이게 그 수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날 줄 알면 뭐 할 텐데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 그걸 참 알려고 그 검사하는 건데 검사했을 때 치료 종결이 아니면 돈을 못 받냐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거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면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환자분들이 굳이 검사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거기까지 치료하고 굳이 검사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더 좋긴 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신체적인 평가고, 어, 심리 척도 부분. 척도 부분은 아까 진단 기준에도 나왔지만 분노, 우울, 불안 요 세 가지를 다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설문지도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어, 임상적으로는 화병 척도라는 게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걸 권장을 하는 거고요. 화병 척도는 크게 증상 척도가 있고, 그리고 성격 척도가 있어요. 음. 근데 성격 척도는 이 화병이 생기는 성격적인 부분,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설문지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상 척도를 가지고 많이 쓰죠. 왜냐하면 증상 척도가 커트라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절단점이 있어서 컷오프 딱 해가지고 아 여기서부터는 화병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15문항 그리고 0에서 4점 리커드 척도 해가지고는 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을 가지고 자가보고식이니까 환자분들 줘가지고는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했을 때 보통 0점에서 60점까지 나오겠죠. 4점 만점이니까 15문항이니까 4, 5, 20, 4, 4에서 60점이 만점인데 그 진단하고 평가로 그 척도 개발할 때 보면 그 절단점이 30점으로 나왔어요. 3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항이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2005, 6년? 뭐 아무튼 그 2000년대 초반에 2010년 되기 전에 개발된 건데 어, 이게 하다 보면 반복해가지고 컷오프를 넘었던 사람이 컷오프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나아진 거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딱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항을 보시면 이게 잘 변할 수 있는 문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민감하게 증상의 변화를 잘 그,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었고요. 그래서 김정 교수님이 이번에 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 척도를 조금 더 현대에 맞게 다시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개발 작업에서 화평척도 2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윤석인 박사님께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예, 잘 잘,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고, 이제 같이 이제 뭐 명상, 기공, 뭐 심신중재 효과, 그리고 이 척도 개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척도는 화병 종합평가라고 해서 앞서 이제 정서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처음에 개발했던 권정혜 교수님과 함께 이제 김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제작했던 2008년도 첫 화병 척도 이후에 좀 더 그 보완점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개발한 척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의학 정신건강센터 과제의 어떤 일부로서 이제 개발된 척도고요. 현재 이제 진단을 위한 절단점까지도 모두 완료가 됐고, 이제 군 대상으로도 이제 모든 연구가 완료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박영사를 통해서 이제 지침서와 검사지 모두 출판된 것이고요. 그것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랑 뭐 첫 권정혜 교수님 화병 척도와의 그 차이점 그리고 실제 임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 척도 개발 배경이나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척도가 권정혜 교수님 2008년도 합병 척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임상 적용 사례를 들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이 화병 종합평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을 개발하게 된 그 배경은 가장,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화병 평가 도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척도, 화병 면담 검사, 척도는 아니고 면담 검사를 위한 보조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가의 면담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상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한다기보다는 화병의 유무, 화병이 있냐, 없냐, 그 진단을 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의사분들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단, 유무겠지만, 실제로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어느 강도로서 보고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지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물론 그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정혜 교수님과 함께 이제 2008년도 때 개발했던 화병 척도가 있는 것이죠. 이 화병 척도 보시면은 증상 척도랑 성격 척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앞서 이제 정성규 정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다만 이 기존의 화병 척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증상 척도와 성격 척도 두 가지 하위 요인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연구자들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이 증상 척도의 문항들과 성격 척도의 문항의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척도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분류를 시키고 하기도 했지만 그 문항의 모호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척도가 개발될 때는 화병과 우울증을 변별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점이 뭐냐면은 화병인 사람과 그 우울증인 사람을 잘 변별하긴 하지만 실제 화병인 사람을 그 진단하는 그 정확도는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별에 초점을 두는데 경험하신 그 임상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병이랑 우울이 사실 공병이 매우 높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44% 화병 환자의 44%가 우울장애로도 진단될 만큼 그 3분의 1 이상이나 이 교집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이랑 감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화병 자체를 진단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처음 화병 척도가 개발될 때는 어, 그 전형적인 화병 환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중년 여성, 중년 이상의 그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젊은 화병 환자를 그 표본을 조금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화병 종합평가에서는 그 처음 문항을 개발하는 당시에 젊은 화병 환자라 그 화병 환자 중에서 젊은 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면담해서 실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그 새로운 그런 화병 척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한계점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대의 변화인데, 현대의 그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이 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다소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척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개발 배경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화병 종합 평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어, 크게 세 가지 어, 척도가 있습니다. 하위 척도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가 이 화병 증상 척도입니다. 화병을 진단하기 위한 절단점을 제시하는 척도로 가장 중요한 그 척도, 하위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병 증상 척도는 또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 통제 곤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체 증상은 그 말 그대로 가슴 답답함이나 열감 같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화병 증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서 증상은 분노와 관련된 그 증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 통제 곤란 같은 경우는 이 좀 더 행동적인 차원을 다루는 하위 척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 증상 척도 같은 경우는 신체 증상, 정서 증상,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병 증, 이것이 이제 사실 그 권정희 교수님이 처음에 개발했던 2008년도 척도랑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그 척도 같은 경우는 단일 요인이었습니다. 그 화병 증상 내에서 단일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병 스키드나 화병 면담 도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신체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서 증상, 심리적인 증상까지도 이제 함께 호소하는 것이 화병의 특징인데 그런 경우를 잘 반영하는 그 새로운 척도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가 또 화병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묻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상보다는 좀 더 성격 특성에 가까운 것을 측정하는 화병 심리 특성, 하위 척도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세 가지의 그 하위 요인이 또 있는데요. 사회적 소외감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뭐, 네트워킹,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얼마나 잘 하는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립감을 적게 느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대인관계 과민성은 좀 예민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하는데 사소한 어떤 그 뭔가 사실은 그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그 약간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 해결 효능감 부족은 특히나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 특성 내에서도 세 가지의 그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실제 척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출판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문항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왜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절반 정도 잘라놨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병 증상 척도를 보시면 1번 문항,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느낀다. 이건 이제 세 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 증상에 해당하는 문항이겠죠. 그리고 이제 4번 가슴 답답하다. 5번에 가슴 속에 열이 차 있는 것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신체 증상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문항들로 구성돼서 화병 환자의 증상 심각도, 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떠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지를 주관적으로, 아니, 그 서술형으로 보고하기도 하고, 항목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밑에는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좀 막아놓긴 했는데, 그 스트레스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바스처럼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병 심리 특성 척도는 그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증상 척도랑은 좀 다르게 그 개인의 성격 특성을 좀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병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자격, 그 조건을 보시면 뭐 한의사,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증 소유자 또는 심리학 또는 의학과 관련된 석사, 박사학위 소유자들이 이제 실시를 해야 한다고 그 매뉴얼, 검사 매뉴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채점은 뭐 이제 자가보고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중요한 결과 기준치만 좀 설명드리면은, 화병 증상의 경우에 이제 화병 환자의 유무를 진단하는 그 보조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증상 총점이 22점 이상인 경우에 화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어, 표현이 조금,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화병 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총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환자가 특별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인지
또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하위 요인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증상 척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있어서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해서 그 점수가 높아가지고 화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신체 증상은 좀 비교적 낮게 보고를 했지만 정서적인 증상, 그 분노나 한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정서를 많이 보고해서 화병으로 진단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 요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화병 심리 특성을 해석할 때는 이 화병 심리 특성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화병이다, 그 진단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화병에 취약할 수 있는 그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병 증상에서는 아직 22점이 넘지 않고, 뭐 스키드나 화병 면담 도구에서도 아직 화병으로 진단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이 화병 종합평가에서 화병 심리 특성 척도에서는 좀 높은 점수가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화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관리와 예방의 차원에서 이 척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 임상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 전형적인 화병 환자의 예시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60대 여성 화병 환자의 그 프로파일을 제가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좀 스캔해 왔습니다. 가급적 이제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오늘은 이제 교육 목적이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증상 척도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이게 스캔본이라서 좀 흐릿하게 보여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증상 척도 총점이 있고요. 그 밑에는 신체 증상, 정서 증상, 분노 통제 곤란 세 가지 하위 요인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화병이냐 아니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총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단점이 22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60대 여성 화병 환자의 경우에는 36점을 보고하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실제 임상과 면담이 또 수반되긴 해야 되겠지만 화병으로서 진단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병 환자가 실제 어떤 증상들을 호소했는지를 이 하위 요인별로 보시면은 신체 증상은 20점, 정서 증상은 14점, 그리고 분노 통제 곤란이라고 해서 이제 4점을 보고했는데요. 그 전에 이 각 요인별로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점선은 그 화병 환자 표본들을 모아서 그 환자들이 보고한 증상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면은 화병 환자들의 평균이 신체 증상 한 17.8점 정도로 보고를 하는데, 이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20점으로 좀 더 이제 평균보다 더 많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 증상도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좀 더 많은 정서 증상을 호소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하위 요인 같은 경우는 분노 통제 곤란, 그 분노를 좀 폭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경향성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프로파일이 우리가 흔히 전형적인 화병의 그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분노를 제때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러서 계속해서 억압하다 보면서 쌓이고 쌓여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전통적인 화병 모델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은 높게 나타나지만 분노를 좀 폭발하는 경향성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이 프로파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신체 증상과 정서 증상을 좀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둬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음, 심리 특성을 보면은 사회적 소외감의 경우에는 이제 화병 환자 평균이 25.6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점이나 돼서 어, 그 고립감은 좀 적게 느낀다. 그러니까 네트워킹에 있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하위 요인을 보시면은 대인관계 과민성,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화병 환자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대인관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대상으로 만약에 어떤 치료적인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네트워킹은 사실 문제가 없지만 어떤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교육하는 어떤 행동적인 접근법을 좀 교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 좀 새롭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화병 척도의 한계점 중 하나가 젊은 화병 환자의 그 표본을 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개발한 화병 종합평가에서는 젊은 화병 환자의 그 양상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실제 임상 사례도 20대 남성의 화병 환자를 좀 이제 예시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상척도 총점 같은 경우는 35점으로 앞서 첫 번째 그 예시 환자랑 크게 다를 바 없이 또 높은 증상 총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점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병으로 진단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하위 척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시 환자랑은 좀 다른 프로파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캔 본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화병 환자의 평균이 17.8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화병 환자의 경우에는 11점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신체 증상은 좀 덜 보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서 증상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좀 더,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분노 통제 곤란이라고 해서 좀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성이 평균 8.3점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60대의 그 여성 화병 환자랑 다른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의 화병 환자의 경우에는 분노를 억압하고 뭔가 참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분노를 표출하는 데 익숙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프로파일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화병 심리 특성 척도에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 예시 환자랑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외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대인관계 과민성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 해결 효능감 부족은 뭐 평균과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뭔가 좀 뭐 행동적으로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예민성을 좀 돌보기 위해서 그 어떤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병 종합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학별 척도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들으셨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인데,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9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좀 가시고, 예,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평가 부분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료죠. 치료는 뭐, 예, 다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예, CPG다 보니까, 근거 기반.
해가지고는 임상시험한 거 혹은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합병 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오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증상을 개선하기를 원하는가. 뭐 모든 질환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합병의 증상을 해소를 원하는지, 식욕, 소화, 수면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의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심리 상담 등의 정신요법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양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걸 조절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그대로 놔두고 부작용을 줄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끊고서 그냥 한번 치료만 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겠죠.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때,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응에, 장기적인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중장기적인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재발 방지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침구, 부항 이쪽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니까 급격하게 좀 많이 힘들어서 왔다. 그러면 바로바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그냥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한약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서 전반적인 화병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는 상담, 명상, 양생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는 목표 증상이 대부분 가슴 답답한 거, 가장 기본이죠. 기가 막히다 할 때 가슴 답답함, 그리고 열받는다 할 때 침이 오르는 그런 증상. 그리고 소화장애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울이 되면 가슴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 빨대 위를 막으면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면 소화도 잘 안 되게 된다 밑에 쪽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침을 통해서 보통 인맥 따라서 놔서 요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리고 열감, 우울, 불안 등의 증상들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주 2, 3회 빈도로 처음에 조금 자주 오게 하셔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체를 해소시키는 그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침은 열감을 많이 좀 수승화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감을 많이 그래서 황열혈탕 약침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심리 증상보다는 신체 증상을 좀 목표로 해서 침 시술과 병행해서 하는 게 약침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뜸 치료는 역시나 상향하는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 복부 증상, 소화기 증상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행하면 되고요. 기회관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중열에 뜸하는 것도 효과 답답함에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환기 시설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예, 저희가 어, 뜸을 쓸 때 병원에서 좀 하는 게 환기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 요즘 그 직장 내 근무 환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병원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내부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 뜸 쓰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일단 전자뜸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환기 시설을 좀 더 잘 갖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뜸을 해서 온열 자극이 가해지면서 상혈항이 좀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부항은 근육통이라든지 불면증에 좀 더 많이 사용하고 동맥경으로 보통 많이 쓰죠. 예. 한약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다 증상에 쓸 수 있고 어, 변증별 처방을 하기도 하고 증상별 처방을 하기도 하고 체질별 처방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증상별 처방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이게 근데 증상이 뭐 거의 합병 환자분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던 증상이니까 약을 먹을 때는 좀 괜찮은데 약을 끊으면 또 다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 한약 치료를 하다 보면 꾸준히 드시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서 초기에는 조금 어, 항약을 쓰거나 그러다가
뒤로 가면 이제 보험제제를 써서 이제 조금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보험약자는 여기 변증별 추천 처방에서 어,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여기가 이제 보험제제거든요. 그래서 시효소환탕이라든지 가미소요산, 간질병 있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험제대로 있고요. 간화상염 때 가미소요산 쓸 수 있고 기혈 양호 때 뭐 보증기탕이나 팔물탕도 액기스 그 보험 액기스로 나오니까 기혈 양호할 때는 사실은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꾸준히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처방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 그 항연화탕을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변증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 줘야 되니까 분노가 치민다든지 어, 불안이 심해진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황련혈탕을 이게 그 가루로 된 약은 제가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맛이 예. 물론 입에 털어놓고 빨리 넘기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알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보험제제 중에. 그래서 알약으로 나온 거는 먹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걸 처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아무튼 맛을 본 다음에는 처방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가루약은요. 예. 아무튼 그 분노라든지 상열감이라든지 그런 때 그 가장 초기에 좀 심한 증상일 때 황련혈탕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것 같고요. 황련혈탕 약 자체가 허증에는 사실 쓰기가 어려운 약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 언발에 오준다는 느낌으로 그 표치의 개념으로 그냥 빨리 증상을 가라앉혀야겠다 할 때는 잠깐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라든지 상열감이 있을 때는 황열혈탕을 좀 권장하고요.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가미소유산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흉중이물감은 바나오박탕이 워낙 잘 들으니까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약들 보험제들도 많으니까 기본 처방에 보험제제를 얹혀서 주면서 좀 증상이 심할 때는 보험제제를 한 번씩 더 먹으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 뭐 증상별 처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통의 청산균통탕도 이제 보험제대로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바나베스천마탄도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그 두통 뭐 이런 데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심신중재요법 요쪽이 이제 음,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호흡 관찰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 우리나라 말에 그 긴장할 때 쓰는 말이 숨죽이고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호흡 관찰하기 전에 감정 상태가 그대로 호흡에 드러난다고 설명드리고 긴장을 줄이라 줄이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긴장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해요. 그래서 숨죽이고 있는 상태. 그러면 호흡을 거의 안 하거든요. 들이쉬는 동안 한 동, 내쉬는 동안 한 동, 이게 들이쉬는 동안 내쉬는 동안 계속 가면 숨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한숨을 쉬시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긴장을 넘어서서 불안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불안의 일반적인 반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호흡도 얕으면서 빠르게 호흡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얕으면서 빠른 호흡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을 안 느껴도 몸이 불안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가 난다. 우리 화가 날 때는 씩씩거린다고 하잖아요. 큰 호흡이 빨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 빨라져 있는 걸 느끼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우울할 때는 가벼울 때는 이제 숨죽이고 있는 긴장 시호흡을 하기도 하고 좀 심해지면 울고나무 흐느끼는 것처럼 호흡이 좀 불규칙해지는 이런 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그럼 좋은 호흡이 어떤 거냐? 편안한 호흡이 어떤 거냐면 숨 죽인 것도 아니고 씩씩거리는 큰 호흡도 아니고 중간 정도 크기로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호흡이 예, 이완시의 호흡이다. 편안한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는지 관찰만 해보시라.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더 이상해진다. 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쌓인 곡선 같이 이 부드러운 쌓인 곡선이 아니라 이 계단식으로 보이는 쌓인 곡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긴장한 거다라고 설명드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관찰만 하시라. 이게 부드럽고 비주얼 되는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면 자꾸 복식호흡하면서 깊고 길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길게 호흡하다 보면 산소 부족으로 오히려 몸이 긴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코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배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에 집중해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요 코에 집중해야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느끼시면서 들이마시는 공기는 바깥 공기가 들어오니까 체온보다 낮아요. 그래서 서늘한 느낌 들거든요. 들이마시면 마실수록. 그리고 내쉬는 호흡은 우리 몸에서 데워진 공기가 나가니까 내쉬면 내쉴수록 따뜻해져요. 그리고 습도 면에서는 들이마시는 공기는 비올 때 빼놓고는 건조해요. 내쉬는 호흡은 우리 몸에 수분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촉촉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늘하고 건조한지 따뜻하고 촉촉한지 느끼면서 내 호흡이 부드럽고 규칙적인지 이걸 쭉 관찰하는 거죠. 자세는 특별하게 뭐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상관없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척추는 똑바른 상태로 척추를 꼿꼿이 세운 상태로 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리죠. 누우면 당연히 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그럼 언제 하느냐? 밥 먹기 전하고 자기 전이요.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정도는 배가 그득해서 호흡이 잘 안 될 때거든요. 호흡을 하려면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는데 위장이 그득하면 횡격막이 잘 안 내려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자꾸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밥 먹고 2시간까지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하고 어, 조금 속이 비어 있을 때. 근데 가장 비어 있을 때가 식사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해서 그 호흡이 안정되면 어, 물론 하자마자 안정되지는 않지만 이 누적된 시간이 점점 안정적인 호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호흡이 되면 조금 더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그 상태에서는 소화도 조금 더 잘 되고 잠도 조금 더 깊게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5분 이상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이상 어, 관찰을 하셔서 조금 더 깊게 주무시고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어, 집에 가서 자꾸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말씀만 드리고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안 물어보면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잘하고 계신지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나 질문 사항이 없는지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계속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많이 긴장돼 있을 때는 자율훈련법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훈련법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온감하고 중감 요 두 가지 감각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른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이 무겁다부터 그리고 어, 팔다리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오른손이 따뜻하다부터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다 하고 이게 가장 기본 세팅. 예,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잠에 드는 경우가 많아서 불면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감각에 집중하는 것 중에 뒤에 명상요법이 있는데 명상 중에서도 이제 바디 스캔 쪽을 하다 보면 발끝부터 여기는 어떤 감각이 있지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하고 또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하고 부분 부분 나눠서 쭉 온몸을 다 스캔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잠에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어,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니지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꼭 자율요법이나 어, 바디 스캔이랑 아니면 그냥 호흡 관찰만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하면 어, 호흡 관찰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호흡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우리 그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최면 얘기할 때 이 시계초 반복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최면에 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단순 반복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깊은 이완을 들어가기 때문에 최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단순 반복하는 거에 집중해서 조금 깊은 이완으로 들어가게 한다. 잠을 안 자더라도 이완 상태를 유지하면 자는 거에 절반 이상 효과 나기 때문에 너무 자려고 노력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예. 나중에는 뭐 약 먹어야지 주무시던 분들이 이제 약을 줄이거나 끊고서 이제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잠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이거는 일부러 긴장을 유도했다고 풀면서 그 차이를 느끼면서 더 깊은 이완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근육 수축에서 긴장을 유발한 다음에 이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이 좀 깰 수가 있겠죠. 하고 나면 시원한데, 예, 예, 잠이 드는 거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낮 시간 동안에 긴장될 때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반응 보면서 환자가 잘할 수 있나 보면서 환자가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근데 저는 그냥 다른 준비도 필요 없고 앉아나 서나 누워나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냥 호흡 관찰을 먼저 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락기반 심리요법 그 EFT요 감정절기법 요것도 어, 그 연상어구라든지 예, 그,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예, 그 연상어 생각하면서 두드리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수용 학원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조금 그 상황에 괴로웠던 감정이 사실과 감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지만 감정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 좀 쉽게 할 수 있는 증상부터 하시다 보면 점점 예, 괜찮아지는 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경우는 조금 분류했을 때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자해 명상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집중 명상은 수식관이라고 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 호흡하면서 숫자 세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이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러 가는데 이게 호흡수를 세기도 하고요. 그 명상할 때 걸어가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걷기 밑에 걷기 명상 있지만 걷기 명상하면서 우리 구령 붙이듯이 속으로 어, 발걸음수를 세는 것도 하나의 집중 명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그 산만한 마음을 좀 바로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찰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죠. 이게 마음을 그 보통 우리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거 막 헷갈리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전체를 관찰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나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감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하는 것. 그 하나하나 전체를 다 집중하는 게 예, 마음챙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거에 다 집중하는 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디스캔도 잠깐 했지만 몸에 부위 나눠서 그 부위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다 집중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자해 명상은 자유로운 마음을 점점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이게 자의 마음을 점점 펼쳐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앞에 거는 개인적이라고 하면 여기는 조금 사회적, 관계적인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공요법도 도움이 되고요. 먹기 명상이나 걷기 명상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증상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를 근데 이런 심신중재요법은 하자마자 효과가 난다기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익숙해져야지 효과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침치료 같이 좀 급격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부터 오자마자는 그거부터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중장기로 관리를 하고 요걸 계속 그때부터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할 수 있게 끌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약을 안 먹고 침을 안 맞아도 이것만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물론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증상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약 줄이고 뭐 약 끊고 침 안 맞고 이제 이걸로 좀 조절합시다 하면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6개월, 1년 지나면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다시 오셨나 물어보면 중간에 이제 괜찮아서 안 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사는 줄 아는데 좀 지나니까 또 자꾸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계속 하셨으면 그게 기간이 6개월,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잘 관리됐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쭉 지내실 수도 있을 텐데,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예.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사는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심신중재요법 본인이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무기로 가지고 계시면서 환자들한테 교육하고 제대로 하는지 계속 추적 관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 목적으로요. 그래서 복식호흡, 호흡 관찰 지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치료인데 이거를 실제 한의원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한방병원으로 하시면 한방병원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게 이제 CP라고 하는 거예요. 클리니컬 패스웨이. 그래서 임상적으로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제 CP도 니콤 사이트 가시면 CP도 거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CPG만 있는 게 아니라 CP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환별, 뭐 수술이나 뭐 치료 시점별 이렇게 그래서 양방은 이게 분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점에는 누가 뭘 하고 이 시점에 누가 뭘 하고 이걸 쫙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실 만성질환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수술을 한다거나 급격하게 뭔가 치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다닥 들어가야 될 때, 분기할 때마다 따다닥 들어가야 될 때, 이걸 미리 딱 세팅해 놔가지고는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좀 가장 잘 맞는 개념인데 한의학에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좀 치료하고 놓치지 않게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좀 최대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CP를 개발해 놨던 거고요. 그래서 병원 전 직원이 유기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환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한의원에서는 초진 시에 이렇게 하고 재진 시에 이렇게 하고 어, 치료 종결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진 시에는 병력 청취 당연히 하죠. 합병 진단을 해야지 여기 CP에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합병 환자분들의 자살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울증이 공병했을 때는 자살 위험성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을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설문 검사, 합병 평가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HRV 같은 검사를 할 필요도 있고, 뭐, 갑상선 기능 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혈액 검사도 필요시 외부에 의뢰를 좀 해야겠죠. 한의원에 자체적으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의원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정도까지 기계를 갖춰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검사를 의뢰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진료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심한가 평가하고, 그리고 공변질환이 있는지, 배제 진단할 건 없는지 평가를 하고, 진료 기간 산정인데 사실 진료 기간은 초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증상은 언제까지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겠죠. 최소한 다음에 방문할 때까지 이 증상이 없어지진 않더라도 반응을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치료 반응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겠다 정도까지는 계획을 좀 세워놔야겠죠.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까지 보내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 투약은 치료 약물을 선정하고 보조 약물. 아까 보험약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 보험약들을 적절한 때 투약할 수 있게 예, 보조 약물을 쓰면 좋겠죠. 기본 치료에 더해서. 그 다음에 처치는 뭐 침뜸, 약침, 부항 이런 거 한 다음에 시술로 가능까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초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및 설명에서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걸 듣고서 동의해서 쭉 치료를 갈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완법 같은 거 명상이라든지 호흡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초진 과정 재진에서는 설문검사 했던 거 평가하고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생기는 검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리고 중등도도 재평가하고 약을 바꿀 건지 계속 할 건지 뭐 이런 거 침뜸 약침 부항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할 건지 부위를 바꿀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고 거의 비슷하죠. 치료 종결할 때는 주호소 증상이 잘 종결됐나 어, 목표한 대로 됐나 보는 거고 이 정도면 치료 종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검사 생기는 검사 해도 되고 추적 관찰 적어도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게 예. 그래서 처음에 3개월 있다 오시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 오시고 그다음에 1년 있다 오시고 그다음에 뭐 예, 힘들 때마다 오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3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 오시죠 늦어도 한 1년에는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방하고 양생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쭉 했었으면 그걸 쭉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 요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고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역할 분배를 해야 되겠죠. 한의사는 해야 될 게 한의학적인 치료, 치료, 진단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 진료 보조 인원 접수하거나 뭐 채점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역할 분배해서 각각 이 초진시에는 누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렇게 나오고 누가 할 건지 한의사는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을 배포하는 거, 배포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시를 할 수 있죠. 네. 선문지 드리고 어, 채점하고 결과를 기록해 놓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 생기는 검사는 간호사보다는 진료보조 인원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검사 설명한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교육해가지고 말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설문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된 거 보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게 이제 CP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육도 양생교육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책자나 CD나 뭐 동영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유튜브 하고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 녹화를 해 놓으시고 이걸 보시면서 따라 하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전화방 문의가 있을 때 한의사가 받을 때랑 그 보조인원이 받을 때랑 간호사가 받을 때랑 다 얘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던가 아니면 교육을 해가지고 똑같이 매뉴얼대로 어, 얘기할 수 있게. 그래야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복용해야 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예, 저희 그 보험약으로 보면 하루에 3포 아니면 6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최대 6포까지 드셔도 됩니다. 증상 심할 때는 계속 드셔도 돼요. 6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주처방 약물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시력의 목욕탕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황련상은 열감이라든지 분노 같은 걸 방치에 도움이 된다. 천황고심단은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간호사가 설명하든 진료보조원이 설명하든 한의사가 설명하든 같은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주로 한의사가 설명하는 게 맞는데 너무 바쁘거나 그럴 때 그 전화 응대할 때는 간호사가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좋겠죠. 그게 이제 CP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뉴얼 만들어놔서 어, 거기에 해당 담당하는 사람이 어, 항상 똑같은 어, 표준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CP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치료를 하시면 어, 되고요. 치료 종결할 때는 아까 화병 척도 가지고 하기도 하고 화병 증상, 그러니까 그, 그 화병 증상 그 진단 기준에 예, 그거를 진단 기준에 있는 증상 목록을 리커드 쳐주도록 그냥 0에서 4점으로 해서 그냥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수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 판단하에 종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자가 종결 시에 이 향후에 또 그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 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했던 호흡법, 양생법 여기서 그 언급은 안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치료받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뭐 종결을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가슴 답답해지거나 열감이 발생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오셔서 다시 진찰 받으시고 치료를 할 건지 치료를 하면 요거는 뭐 새로운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해결을 할 때까지 치료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 재발이 잦은 질환이니까 뭐 3개월 정도마다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라.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년째 뭐 이렇게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하고 치료를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CPG는 그 일부 2차 개정에 들어갈 내용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주로 1차 개정 때 거.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 조만간? 조만간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조만간이라 하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아마 그, 올해 말에, 초안이 아마 나올 거고, 어, 임상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완해가지고 아마, 최종본은 좀 몇 년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강의 PPT 자료 못 받으셨나요? 보통 카톡에 올려놓는데, 네. 근데 어디 유포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그, 저작권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유포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합병 심리 특성 척도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치료를 마무리한 후에도 다시 사용하여서 치료 전후에 비교를 이게 임상시험할 때 써봤는데, 화병 척도 이력,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개발된 걸 써봤는데 이게 처음 아까 윤석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개발할 때 감별 진단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변화 측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 점수는 떨어진 폭이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의 민감도는 높은데 그러니까 화병우를 비교하고 그래서 화병을 특징적으로 진단해내고 그리고 화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아졌을 때 나아졌을 때 얼만큼 점수가 떨어지냐 했을 때는 그게 어, 어느 때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는 툭 떨어지는데 어느 때는 잘 안 떨어지고 한자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새로 개발한 게 화병촉도 2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후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툴을 가지고 전후 연구를 한 게, 윤성희 박사님 그 전후 연구한 게 있나요, 지금?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 아직 끝난 연구는, 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뭐, 있더라도 한두 개 정도? 한약물 연구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아마 툴을 가지고 전후를 쓰시면 옵션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변화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병 촉도를 쓰지만 합병하고 우울하고 공존하는 경우도 많고 우울이 나아지면서 합병 증상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을 측정하는 설문지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지도 많이 쓰고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지도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그렇게 조금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 대신에 그냥 합병 촉도를 쓰고 어, 우울하고 불안에 관한 촉도를 써서 요 한 3개 정도를 쓰시면 변화를 좀 보는데 좋고 어느 정도 나아졌다 환자들은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자가보고식 촉도의 문제는 환자가 본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좋게 표시하는 경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위해서 HRV를 좀 저는 좀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이 어,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저희 KMH 홈페이지에 뭐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아마 다음 달이 불안우울이었나요? 예, 그거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